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달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효력이 25일에 일률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실제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크기와 촉감의 점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촉각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14단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2, 3초 만에 나타났다 사라져 시각장애인용 전자기기 개발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가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체감이 어려운 데다 사고율도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같은 환경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등 북반구 지역에서 이례적인 4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강하게 발달했던 엘니뇨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때문에 올여름 역대급 더위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협회 등이 주장하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와 유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21일 끝난 공보위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을 다음 달 19일까지로 늘리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제출했던 집단 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 발생한다는 분석을 두고 보건당국이 부인에 나섰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 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 일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사직서의 제출 여부, 날짜, 계약 형태에 따라 효력 발생은 서로 다르다며 아직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사립대학교에서 의대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사유가 부적절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이 휴학을 승인할 경우 자료를 받아 실질 휴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사직서를 낸 의과대학 교수의 숫자는 많지 않고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가 없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모집 정원 자율 감축안에도 의과대학 학장과 의대생들이 정원 동결을 고수하는 것은 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이번 주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입시 계획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역대급 4월 더위가 기록됐죠. 그런데 스페인과 독일 등 유럽과 또 필리핀과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도 이례적인 4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올여름까지 이어지고 호우와 태풍도 예년보다 잦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낮 기온이 29.4도로 4월 중순 기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영월 등 일부 지역은 32도를 웃돌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봄이 없이 바로 그냥 여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4월 기준 낮 최고 기온이 관측 이래 처음 30도를 넘어섰고 스페인도 무려 40도에 육박하는 이례적 고온이 기록됐습니다. 필리핀 일부 지역은 무려 50도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기상기후 전문가들은 최근 4월 이상 고온의 원인을 온난화와 지난해까지 강하게 발달했던 엘니뇨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여파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아 올여름에도 역대급 더위를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What I would say,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2024 will again break the record of 2023.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역대급 4월 더위가 기록된 가운데 4월 하순과 5월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여름에도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무척 높았습니다. 올해 엘니뇨가 중립 상태로 접어들긴 하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식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여름까지는 수온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2018년 정도의 역대급 더위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다소 높게 유지되면서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이 예년보다 많아지고 강해질 수 있다며 재난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날씨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K웨더가 몰입형 콘텐츠 솔루션 기업 올림플래닛과 함께 메타버스 기반의 공기 환경 관리 플랫폼 개발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나 산업 현장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구현해 공기질 상태와 공기 청정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K웨더는 이번 플랫폼 개발을 통해 메타버스 기술로 보이지 않는 공기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간에서 공기 오염 상태에 따라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책이나 물건에 미리 인쇄된 점자는 읽을 수 있지만 전자기기에 뜨는 글자는 읽을 수가 없어 접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크기와 촉감의 점자를 표시해주는 마치 시각장애인용 전자책과도 같은 촉각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까만 디스플레이 위에 볼록한 점자가 나타납니다. 손가락으로 충분히 느낄 정도로 딱딱한데 2, 3초 만에 흔적 없이 다시 사라집니다. 0.1mm부터 1.4mm까지 14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딱딱한 상태부터 말랑말랑한 것까지 촉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촉각 디스플레이입니다. 머리카락 두께에 불과한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 별도의 전자회로 없이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형을 해도 회로의 손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내구성을 되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5,000회 정도로 저희가 구동을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이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디스플레이는 빛을 받으면 열을 내는 광열 소재 위로 평소에는 단단하지만 50도 이상에서 부드러워지는 가변 탄성 소재를 올려 만들었습니다. 필름 아래쪽에 공기압을 가하면 LED 세기에 따라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5,000개 정도 집적을 해서 고해상도 그래픽을 촉각적으로 완전히 변환해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시각장애인용 전자기기뿐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촉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에도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려 주목할 만한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원장의 오영국 책임연구원이 한국재료연구원 원장에는 최철진 책임연구원이 선임됐습니다. 오 신임 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2005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입사한 뒤 핵융합공합연구본부장, 부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이터 국제기구에서 장치 운영부장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오영국 원장은 취임식에서 핵융합 실증로 가속화를 위해 R&D 중심으로 연구를 전환하고 이터 건설과 병행한 핵융합 실증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료연구원의 최신임 원장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재료공학 석사와 박사를 받았으며 1986년 재료연구원에 입사한 뒤 나노융합재료센터장 등을 지냈습니다. 최철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연구원이 첨단 소재 원천 기술 개발과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 소재 국산화를 위해 국내 재료 연구 개발의 허브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국 원장과 최철진 원장의 임기는 22일부터 앞으로 3년 동안입니다.
양배추를 요리할 때 버려지는 부위를 이용해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양정은 박사 연구팀은 미생물의 유전자를 편집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균주를 개발했으며 양배추의 부산물 가운데 하나인 말산이 균주의 플라스틱 생산율을 높이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양배추 부산물의 성분을 분석해 균주에 도움되는 성분을 체계화한 결과라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연간 100억 원에 달하는 김치 부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된 지도 1년입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들이 많고 사고율도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은 어떤지 박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전방 신호가 빨갈 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죠. 바로 우회전 일시 정지입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인데 현장에선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도 사람도 많은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 빨간불에도 차들이 주저없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정지선을 한참 지나 건널목 앞에 서야 겨우 차를 세우는 모습도 목격됩니다. 1시간 동안 교차로를 지난 89대 가운데 77대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차로에서 역시 앞서가는 차의 꼬리를 물고 줄줄이 우회전하는 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거나 바뀐 걸 실감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거나 이러면 또 급한 마음에 이렇게 우회전하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단속하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단속됐다고 한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뎌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보면 시행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시행 직전인 재작년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늘었습니다. 최근엔 우회전 통행 방법을 제대로 아는 시민이 0.3%에 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운전자분들이 제대로 인식하게끔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의 설명도 사실은 너무나 복잡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하게끔 운전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들은 이 밖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나 교차로와 건널목 사이 거리 조정 등 환경 개선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어느새 오늘이 과학도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 7월 스톡홀름부터 해서 전 세계 35개 도시를 쭉 돌았는데 오늘 마지막 도시는 어딘가요? 네, 오늘은 과학도시 코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도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과학도시라고 하면 모두 한마음으로 한 곳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소개해드리기 전에 준비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과학도시 마지막 도시는 바로 대전입니다. 네. 이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한 광역시죠. 서울에서도 KTX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고요. 또 부산에서도 대전까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거의 전국이 1시간 거리권인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럼에도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서 이런 관광 자원이 없다는 인식 때문에 우스갯소리로는 노잼도시라는 별명도 붙었는데요. 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대전이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과학도시여서 오늘 마지막 과학도시에서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렇게 과학도시라고 했을 때 늘 대전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전에 과학기술연구시설이 굉장히 몰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지 한국천문연구원과 같은 모두 26개 출연연구원들이 대전에 몰려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이 1970년대 이 연구개발특구를 대전에 조성하면서 정부 주도로 이 연구소들이 대전에 들어선 건데요. 네. 과학기술기관과 인력이 집적되면서 이 출연연뿐 아니라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연구소들도 자발적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 한전이라던가 한수원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이 수많은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이 대전에 본사 혹은 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은 도시 차원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죠. 투자가 몰리고 그리고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는 선순환이 생긴다는 건데요. 이제까지 과학도시 코너에서 다뤄왔던 이 해외의 성공적인 과학도시들처럼 대전도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네. 인구 1인당 벤처기업 수가 이 전국에서 1위고요. 네. 그리고 투자액으로 보면은 2020년 기준 서울과 경기에 이어서 대전이 3위입니다. 네. 비수도권에서는 가장 압도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2,500억 원이 투자액이 넘었는데 이 부산의 2배이고 그리고 기타 광역시의 10배 가까운 높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이 과학기술 집약도 부문에서 이 대전이 전 세계 3위 그리고 아시아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과학도시라고 했을 때 대전 떠오르는 이유가 있었네요. 정말 세계적으로도 진짜 말 그대로 과학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대전이 이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대전 엑스포의 영향입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993년에 이 세계 박람회인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주제가 새로운 도약으로의 길이었고 그리고 부제는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였습니다. 이 대전 엑스포는 이 88 올림픽이 열린 지 5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 행사였고요.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꼴인 1,450만 명이 관람을 하면서 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전이 본격적으로 과학도시의 이미지와 명성을 갖추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전 과학도시뿐 아니라 또 교육의 도시 해도 손꼽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는 국내 최고 이공계 대학이죠. 카이스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충남대 등 이 4년제 대학만 13곳에 달합니다. 이런 환경 덕분에 이런 2024년에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이 교육하기 좋은 세계 도시 순위로 7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상위 100위 안에 든 국내 도시는 이 3위를 차지한 서울과 그리고 73위를 차지한 이 대전뿐입니다. 네, 게다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전에는 출연연 연구직이라던가 이 강소기업 연구직 등 이 이공계 연구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가득하거든요. 때문에 이런 석박사 부모님, 연구원 부모님을 둔 이런 학구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는 인식도 있어서 면학 분위기가 좋은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기도 합니다. 네, 연구, 또 교육, 과학 이런 단어들만 들었을 때 사실 재미랑은 좀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노잼 도시라는 이 별명이 붙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네, 대전은 사실은 이 시 차원에서도 자조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이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전을 자세히 알고 보면은 굉장히 유잼 도시의 측면도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전국에서 가장 재미있게 과학을 즐길 수 있는 도시입니다. 이 전국 대표 과학관이죠. 국립중앙과학관이 대전에 있거든요. 이 국립중앙과학관은 수준 높은 각종 전시와 특별전은 물론이고 천체관이나 식물원 그리고 자연사관 등을 운영하는데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데다 심지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이 밖에도 출연연들도 각종 견학을 진행하고 있어서 국내 최고의 과학 연구개발 현장을 연구자들의 설명과 함께 직접 눈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각 출연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견학 신청 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은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가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매주 목요일 견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단체나 개인 누구나 무료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K스타가 가동 중일 때는 실물을 볼 수가 없기
없기 때문에 이 실험이 시작되는 올 여름이 되기 전에 견학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 견학을 신청하게 되면은 누리호 엔진 같은 이런 실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전시가 이제 최근에 출연령 주말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4월은 천문연이 주말에 개방을 하고요. 또 우주물체 감시실 같은 랩실 투어와 강연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는 항우연, 그리고 6월에는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리고 7월은 원자력연구원 등이 이 주말 개방이 예정돼 있어서 이 대전 사이언스 투어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보고 사전 참가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유잼 도시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과학과 교육을 가장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도시 같은데 또 사실 대전하면 빵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섭섭하잖아요. 네. 네, 빵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이 대전이 노잼 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대전에 오면 이 빵집을 들러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대전하면 빵이 정말 유명합니다. 네, 대표적인 빵집이 성심당이죠. 대전의 향토 기업이자 대전에만 분점을 여러 곳 두고 있어서 이 대전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 튀김 소보로가 유명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빵집과 차별화되는 다양하고 신선한 빵들이 특징입니다. 대전 곳곳에 성심당 매장이 있지만 이 큰 매장의 경우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빵을 사갈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성심당 외에도 대전의 동네 빵집들 수준도 굉장히 상당한데요. 대전에는 2021년부터 대전 빵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이 성심당을 비롯해서 대전의 여러 빵집들이 부스를 운영하면서 이 다양한 빵을 맛보고 구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첫 해에는 11월에 열렸고요. 2022년에는 5월에 그리고 지난해는 10월에 열렸는데 올해에도 이 축제 일정을 잘 찾아보고서 참여하면은 대전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맛있는 빵도 즐기면서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과학축제 곧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주입니다. 목요일인 25일부터 그리고 일요일인 28일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국내 최대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열립니다. 이 과학축제는 이 엑스포 시민광장 일대 실내외를 포함해서 대전 도심 곳곳에서 열리거든요. 이 참가는 당연히 무료이고 또 각종 체험과 실험, 강연, 콘서트, 토크쇼, 그리고 가수들의 공연들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해 과학축제 때 저도 참여를 했는데 이 자율주행차 체험과 그리고 VR 체험 등 어른들도 충분히 즐길 만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 대전이 서울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대전의 매력 그리고 과학의 매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집니다. 지난 7월부터 전 세계 도시를 또 함께 소개해준 최소라 기자, 마지막 순서로 대전을 꼽아주셨는데 그래서 더욱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디스플레이 개발 소식 전해드렸죠. 최근에는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데뷔한 아이돌 그룹도 있어 화제입니다. 여기에도 이 멤버들의 목소리를 딥러닝한 AI 기술과 진동과 빛을 내는 메트로놈 시스템이 활용돼 더욱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어냈다는데요. 이처럼 베리어플이라고 하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데 더 많은 과학기술이 쓰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